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동 빅프렌드입니다. 근본 8.13 대책에서 나온 청년 미래보금자 이론이 연 3조 2년 한시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국 아파트는 사지 말고 빌라만 사라는 이야기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답답한 마음과 실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비판하고 한숨만 쉬기에는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년 우대 대출을 이용해서 4억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주택이 향후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입주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좀 어떨까요? 물론 재개발 빌라를 산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거나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이나 조합원 자격, 사업 진행 단계와 또 추가 분담금까지 제대로 확인한다면 이번 정책이 단순히 빌라 한 채를 사는 대출이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를 준비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마도 이제 청년분들은 이번 8.13 대책을 보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을 겁니다. 청년은 아파트는 말고 빌라만 사라는 걸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찬반을 넘어서 이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한지 차분히 오늘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개발 빌라는 아파트로 반드시 바뀌는 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다만 권리와 사업성, 자금 계획이 모두 맞는다면 근본 청년 미래보금자리로는 주거 사다리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에 발표된 그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출시 목적을 아파트 선호가 높은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했으니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불만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을 막는 게 아니고 비아파트 구입이라는 추가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아파트는 안 되나 해서 멈추지 않고 어떤 비아파트라야 다음 주거로 이동하는 발판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구분하고 가야 할 사항은 4억 원은 대출 한도가 아니라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이라는 겁니다. 발표된 큰 틀을 보면 4억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이고 정책상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억짜리 주택에 LTV 80%가 온전히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이론상으로는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담보평가, 그다음 소득과 부채, 또 금융회사의 심사와 그 출시 시 또 확정되는 세부 기준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요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인 비아파트가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출시는 27년 1월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을 이용해도 이후 생애 최초 LTV 우대 기회가 유지된다는 게 이제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고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들어갈 적에도 생애 최초 LTV 우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그런 설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취득세 감면이나 청약 같은 모든 생애 최초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최종 상품 조건은 출시 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애 최초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 이것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최대 LTV 80%가 온전히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2,500만 원짜리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 그다음에 3억 주택은 2억 4천만 원까지, 4억 주택의 경우에는 3억 2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고요. 또 매매 대금 차익은 각각 5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이지만
여기에 이제 취득세라든가 또 중개보수, 법무비 또 일부 좀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또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고 또 담보평가나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금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4억까지 빌려준다가 아니고 4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LTV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재개발 빌라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책 대출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물건이 조합원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건축물 대장, 등기, 토지 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자기 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세금, 수리비, 이주비, 추가 분담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후보지나 정비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입주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 입주권으로 확정이 되는 만큼 주변 전문가분들과도 많은 상담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정비 사업은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구역 선정을 자칫 잘못하시면 사업 지원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길게는 20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장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빌라를 볼 때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권리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건축물의 생성 시점, 지분이나 세대 분할 여부, 조합원 자격을 서류로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제 사업성입니다. 주민 동의율만 보지 말고 공사비라든가 추정분담금, 비례율, 주민 갈등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금과 출구 전략입니다. 장기간 보유하거나 제때 팔리지 않아도 원리금과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매수보다는 추가 확인을 꼭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긴 여정이고 또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부터 이전 고지 청산까지 이 많은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후보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필수 법정 단계는 아니고 일부 절차는 이제 제도나 지자체에 따라서 병행되거나 순서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동의율 역시 단계와 이제 사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관리 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는데요. 예외 사항 중 하나로 1주택자이면서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구역에 이제 빌라를 사시고 이 오랜 기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거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이라든가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이렇게 또 매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금액이 한번 오르고 또 하나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직전에 또 가격이 한번 또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요럴 때 좀 올랐을 때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가상 사례를 들어서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억 원짜리 빌라에 LTV 80%가 온전히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을 하면 매매대금 4억 원에서 대출금은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매매대금 잔금은 차액은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차액은 본인이 별도로 조달해야 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후 이제 관리처분 시점에 본인 주택이 이제 4억 원에 매수는 했지만 권리가액은 3억 원으로 책정받고 조합원 분양가가 11억으로 가정한다면 나의 총 투자 금액은 기존 주택 4억 원 플러스 추가 분담금 8억 원을 더해서 12억 원이 됩니다. 추가 분담금 이렇게 많이 나오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입주 때 분양가는 지역마다 다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20억 원 이상은 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5억에 일반 분양가 10억이었다면 이제는 조합원 분양가 11억 원에 일반 분양가가 20억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상황에서 낙담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렇듯 잘 활용하시면 향후 10년 정도 뒤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한 준비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과 낙담만 하고 계시는 분과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난 후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빌라를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꾸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인구의 시간과 정확한 판단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므로 본인이 정책 대출 대상인지 또 관심이 있는 물건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물건인지 추가 분담금을 포함한 총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세 조건이 모두 맞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본인의 주거사다리의 한 선택지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책은 답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어떤 물건을 고르고 어떤 권리를 확인하며 얼마의 총 비용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정책은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조사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를 검토하신다면 기대 수익보다 권리와 총 비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이번 정책을 기회와 위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위 뉴타운 전문 부동산 랜드고 장위 꿈의 숲 공인중개사와 함께해 주세요.